자, 총선이 다가오면 정당마다 분석을 하죠. 총선 선거에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얻을 수 있는가 전략을 짜기 위한 건데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이와 관련된 내부 보고서가 작성이 됐고요. 회람이 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내용이 충격적이다. 이 내용이 좀 알려졌습니다. 오늘 술렁술렁 거리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 이슈, 이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서울서 딱 6석에 발칵한 여당. 서울이 49석인데요. 그중에서 6석만 여당이 일단 우세하다. 이런 얘기가 오늘 알려지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오늘 당 지도부가 설명 또는 듣기에 따라선 해명을 좀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초안을 만들어낸 걸 보니까 최악의 경우, 최선의 경우를 이렇게 작성을 해가 왔기에 너무 낙관적으로 해가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좀 별반 신뢰하기 어려운 걸 근거로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다 이걸 없애라. 이 초안 자체가 보고 자체 적절하지 않다. 최악의 경우를 상정을 해서 하신 건데 우리 후보들이 또 너무 뒤떨어질까 싶어서 근데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영화권만 해야다 이런 보도 있었는데 보고 받으시나요? 보고받지 않았고요. 그 보도 경위도 제가 알지 못하고 아마 사무총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 해명을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 보고서가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만 가장 주목을 받던 부분을 그림으로 정리했는데요. 일단 화면 왼쪽을 보시면 지난 총선, 그러니까 2020년 총선이죠. 당시에 국민의힘, 당시 미래통합당이었죠. 서울에서 몇 석이 나오던가 8석이었거든요. 보시면 강남 지역과 용산이 포함된 8석. 그런데요. 최근에 작성됐다는 이 내년 총선 보고서에는요. 국민의힘이 우세라고 판단되는 곳이 강남 쪽 6석에 머문다. 이런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 오늘 이 내용이 알려지면서 약간 발칵하고 술렁술렁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자, 오늘 마침 국민의힘의 유인석 대변인이 나와 계신데 이 보고서 일단 보셨어요? 아니요,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럼 소린 들으셨어요? 그런 게 있다라는? 뭐 비슷한 내용을 제가 전에 듣긴 했는데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아, 보시나. 그런데 일단 이 내용이 알려지고 보도가 되면서 많은 질문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오늘 이만희 사무총장의 설명 중에 하나가 이 보고서 뭐 초안이긴 한데 너무 최악을 상정해서 나온 거라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근데요, 원래 선거라는 게 최악을 감안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온 게 지난번 총선도 저희가 그렇게 좋은 성적을 못 받은 상태에서 8곳, 서울 예. 49개에서 8곳밖에 확보를 못했는데 이번에 나온 거는 6곳이다 하니까 굉장히 다 놀란 거 일단 아니에요? 우세 지역이 6곳이다. 예. 근데 잘 보시면 6곳이라는 의미가 6곳에서밖에 못 이길 것 같다. 당선자가 6명밖에 안 나올 것 같다. 이 얘기가 아니라 우세, 경합 우세, 경합 열세, 열세 이렇게 5단계를 나눈 중에 가장 확실한 잠깐만요. 복잡한데요. 잠깐 우세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라고요? 경합 우세. 경합 우세. 예, 그러니까 이기는데 거기는 좀 차이가 적게 이길 수 치열하긴 있는. 하지만 이길 것 같긴 예. 하다. 그다음 경합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리고 경합 열세 이렇게 5개로 예. 나눈 중에 가장 확실하다고 확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많은 표 차이로 예. 지금 이길 수 있다고 확실한 곳만 세 분이 6개다. 일단 6개. 그럼 그 다음 단계인 경합 우세는 몇 개입니까? 10개라고 알고 있습니다. 10개 정도가 뭐 100%는 아니지만 우세하다. 이길 수 있는 곳. 그렇게 따지면 16곳이 됩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8곳을 이겼거든요. 예를 들어 그 지금 8곳 지도 나온 곳 중에 용산 같은 경우는 890표 차 0.6%밖에 못 이겼어요. 예. 그래도 빨갛게 표시가 돼 있잖아요. 지금 저기 회색으로 되어 있는 오른쪽 지도 중에 예. 저 빨간색으로 바뀔 곳이 10곳 정도 있다는 게 그 보고서의 내용인데 우세라고만 우세한 곳이 6곳이다 이렇게만 전달을 받으니까 예. 야 그럼 나머지 43곳은 지는구나 이렇게 아마 받아들였을 수도 있어서 제가 정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이만희 사무총장께서 그렇게 설명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우리 6개가 아니고요. 경합 우세 정도 10개 포함 16개 정도니까 지난 총선보다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만희 총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제 6곳이라는 그 숫자에 예. 이제 이것은 가장 보수적으로 본 거라는 말씀을 하신 거고 그 뒤에 이제 표현까지 하실 거면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말씀을 좀 아끼신 것 오늘 같습니다. 이만희 사무총장 옆에 유석 대변인이 계실 걸 그랬네요. 하나 추가로 더 들리면
이게 지금 이 보고서가 아까 초안인데 뭐 신빙성져서 폐기하라 그랬다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일각에서는 이거 공개 안 하고 쉬쉬한 거 아니냐. 너무 뭐가 보고서가 부정적이니까 이런 얘기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부정적이어서 뭐 당에서 폐기할 거를 폐기해야 하고 너무 긍정적으로 본 것만 오픈하고 그런 당은 아닙니다. 저 내용은 저희가 굉장히 유념해서 봐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예. 내용 자체에 따라서 공개하고 안 하고 그런 당은 아니고요. 예. 다만 그 내용에 있어서의 어떤 합리성이라든지 이런 걸 더 보정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이렇게 보고서 내용이 알려졌고요. 당 지도부가 뭔가 설명을 좀 내놨는데 아까 제가 소개드릴 때 당이 좀 술렁술렁하다 그랬잖아요. 의원들이 이 얘기를 꺼내놓고 있거든요. 그 목소리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도나 여러 가지 보면 근거 없는 낙관론, 희망회로 이거 돌려서는 강서구청장 패배 시즌 2가 될 것이다. 그게 더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선거나 모든 일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준비하는 겁니다. 이대로 가면 윤석열 정부 총선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 수포당이라고 했더라고요. 우리 당을 수능을 포기한 게 아니라 수도권을 포기한 정당이다. 수도권 이렇게 심각한데 수도권을 포기한 정당을 그냥 감수하고 가겠다라는 거면 사실은 이건 민심의 요구에 저항하는 반란입니다. 그럼 반란을 진압해야 됩니다. 누가 진압하려고 했죠? 서울에 보면서 수도경비사령관이 진압했어요. 수도권을 지키고 수도소를 지키기 위한 이태신과 같은 정의의 사령관이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반란군을 진압하라. 영남 기득권에 안주하는 반란군을 진압하라. 정권의 탄생 의미, 출발한 의미 등을 국민들이 다시 한번 상기시켜서 우리도 대통령과 함께 이번 총선을 과감히 당당하게 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야대 상황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동력을 갖춰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아주 총력전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김희정 전 여성가족부 장관 나와 계신데요. 일단 앞서서 그 판세 얘기 그리고 몇몇 의원분들은 대단히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거 수도권 네. 포기한 거냐. 지금 이런 분도 보고서까지 나오는데 네. 왜 이런 거 알려주지 않고 이렇게 넘어갔습니까라는 불만 제기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이게 공식적으로 당 지도부에 보고가 된 안건 아닌 걸로 들었습니다. 이제 최고위원 회의에는 당의 예. 공식 문건들이 올라가는데 거기에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러면 뭐 가짜 문건이냐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얼마 전에 국민의힘에서는 당무 감사를 굉장히 세게 장관님 했습니다. 카메라 시청자를 보고 말씀해 주세요. 오케이, 저기 앞에 그러겠습니다. 카메라 있습니다. 네. 예. 당무 감사를 굉장히 세게 한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그 현장에 내려가서 당원이 얼마나 잘 있느냐, 뭐 사무실을 잘 운영하느냐 그런 정도로 하다가 이번에는 각 지역별로 당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현재 당협위원장 내지 국회의원들이 출마를 하면 예. 제 지지를 하겠는지 그때 조사를 전국적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초해서 아마 당 지지율도 민주당보다 절대적으로 높고 그리고 현재 있는 분들이 그대로 공천받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도 예. 여전히 이기는 곳 이런 곳들이 이제 절대 우세 지역으로 예. 분석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가리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요. 결국은 이런 데이터들이 공천위원회에 다 연결이 될 거다. 그리고 이 시기에 공식 발표는 안 됐지만 이렇게 나온 거는 오히려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더 잘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결과적으로 우리가 야 그러면 수도권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수포당 이러는데 예. 아닙니다. 단어도 받아들이기 나름인데 수도권 포기가 아니라 수도권 포옹 또는 수도권 포용당으로 갈 수 있도록 지금 미리 참 발표가 잘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지금 막 격앙돼서 발표하신 분들은 이제 본인이 거기 안 되는 지역에 이제 있으신 분들이셨어요. 아무래도 그럴 수 예, 있어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 격한 반응을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인 스스로 수포당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예. 수도권 포용으로 말씀하시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능성을 보는 거는 예. 혹시 그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는 저희가 8석밖에 못 얻었습니다만 오세훈 시장 보궐선거 때 예. 서울시 25곳 전석 석패한 거 혹시 알고 계시죠? 오. 네, 그러니까 수도권이라고 무조건 다 지는 건 아니다라는 걸 보여준 선거가 이미 예. 있었습니다. 바로 최근 내에 예. 25곳 전부 다 빨간색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하기 나름이다. 지금부터 예. 수도권도 다 이길 수 있다. 우리가 실제로 해본 적이 있다.
이런 용기를 가졌으면 합니다. 그 용기와 이번에 최악의 6곳 상황에서 어떻게 가느냐가 이제 지금부터 전략 싸움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원석 의원님, 지금 이게 유독이 오늘 더 주목받은 이유는 앞서서 전날입니다. 그게 알려진 게요. 민주당 세종시당 행사에서 이해찬 전 대표가 180석을 가능하다고 외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낙관 아니냐? 과거에도 낙관론 필사가 낭패가 있었는데 민주당 또 낙관론이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여당에서는 반대로 굉장히 비관적인 어떤 보고서가 나와서 아주 대비되니까 주목을 받은 거거든요. 이거 각각 정당에 약간 다른 효과가 있나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해찬 전 대표가 이제 선거 기획이나 전략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예. 이제 그분이 보는 판세가 아주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다만 이제 이미 물러나고 정계를 은퇴하신 분이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민주당에 크게 도움이 되겠나 이런 예. 우려의 시선이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선거는 뭔가 좀 오만해 보이면 유권자들의 그 신뢰를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그럼 듭니다. 이해찬 전 대표는 약간 오만으로 비춰질 수 있고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은 약간 읍소로 비춰질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근데 이제 읍소보다는 조금 비관적이죠 국민의힘 상황은. 읍소보다도 비관적이다. 이게 이제 엄살을 부리는 게 아니고 예. 객관적으로 저런 판세가 있는 겁니다. 다만 이제 최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이제 윤희석 대변인이 얘기했던 경합 우세까지 포함해도 16곳이에요. 예. 그럼 그거는 괜찮냐?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숫자상으로는 여당이지 않습니까 지금? 심각한 상황인 거죠. 예. 근데 이제 저 보고서가 어떤 의미에서 작성이 됐든 저게 유출된 경위가 뭐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대책이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 대책이 별로 없어 보이는 거예요. 강서 재보궐선거 끝난 이후에 국정기조 바꿔야 되고 인적쇄신해야 된다. 근데 예. 국정기조 크게 바뀐 거 없고 그다음에 뭐 인적쇄신 지금 뭐 대통령 비서실이나 그 내각에는 좀 바뀌고 있는데 보면은 돌려막기예요. 그리고 오히려 기존에 있던 수석 비서관들이나 장관들 출마에도 방점이 찍혀 있고 예. 인사라는 게 가장 큰 메시지인데 그 인사에서 느껴지는 메시지가 없는 겁니다.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혁신위는 조기 종료했고 사실상 그거를 김기현 대표가 뭐 사실상 압박하다시피 한 거고 혁신위가 내놓은 인적쇄신안은 하나도 수용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김기현 대표 체제로 이대로 총선으로 거의 가는 모양이 돼 있는데 예. 근데 이 상황에서 저런 그 조사 결과가 나왔으면 사실은 이 지도부를 좀 바꿔야 되는 거죠. 예.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지도부로. 근데 김기현 대표는 전혀 그럴 의사가 없고 지금도 뭐 아직 이제 뭐 새 카드를 꺼낼 때가 아니다. 이렇게 하고 계시니까는 국민의힘의 아마 수도권 지역에 예. 서울이 저 정도면 경기도는 더 처참할 거거든요. 수도권에 지금 출마 예정자들은 아주 속이 탈 겁니다. 지금 지도부로 과연 총선 치를 수 있을까 예. 회의감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일단 뭐 패널분도 말씀드렸지만 술렁술렁하는 분위기 있어요. 그리고 지적하시는 분도 그리고 아까 이제 김희정 전 장관 말씀처럼 그거는 그냥 분석이고요. 조금 우리가 비관적으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겁니다. 또 이런 시각도 좀 공존한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 오늘 국민의힘에서 영입 인사에 대한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 내용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 우리 당에 함께 하실 국민인재 5분을 모시는 의결을 완료했습니다. 먼저 하정은 소아청소년과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다음은 박충권 현대제철 연구개발본부 책임연구원을 모셨습니다. 윤도현 샤인온라이트 대표, 구자룡 변호사를 모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를 모셨습니다. 자, 지금 발표했죠? 화면을 좀 더 좀 소개해드리죠. 오늘 5분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이수정 교수, 범죄심리 전문가, 이런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하종은 소아청소년과 의원 원장, 이 소아과 관련된 책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뭐 100만 부 이상 판매, 그리고 어떤 본인이 SNS상에서 어떤 채널도 운영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이를 가신 부모님들이 그건 꼭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시더군요.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박충권 책임연구원, 탈북자입니다. 탈북 출신인데 지금 연구원까지 해서 국방대학 졸업후 연구원으로 있고요. 다음 더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구자룡 변호사, 이른바 이제 이재명 저격수 이런 이름을 좀 갖고 있는 분이죠. 그리고요 윤도현 대표, 2002년 대학생 영입인사 중 최연소 이렇게 오늘 5명 있습니다. 자 서영주 민주당 부대변인 5명 인물. 요거 경쟁 정당, 옆집 정당의 오늘 인재 영입이었었는데 이거 어떻게 좀 평가하실까요? 참 저분들이 수도권에 험지 출마하라고 권유당했던 영남권 중진 의원들보다 훨씬 훌륭하다. 용기 있다.
용기 당이 있다. 희생하러 온 것이죠. 희생하러 예를 들면 왔다고요?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오. 수도권의 위기론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씨앗이 되고자 해서 오신 거는 같은데 그래도 용기가 있다 그래서. 그냥 차라리 그 지금 영남 중진 의원들보다 훨씬 용기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이거 칭찬을 하신 근데 건지 다만 아니면 보면은 칭찬을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이수정 교수 같은 경우는 제가 갑자기 이수정 교수를 보면서 예전에 저희 당의 표창원 의원이 생각나더라고요. 좀 그런 비슷한 케이스 같아요. 그리고 예. 이수정 의원은 새로울 게 없어요. 원래 국민의힘 쪽에서 여러 번 활동을 했었고요. 수개월 전부터 얘기도 좀 나왔었죠. 그렇죠, 있었고요. 예. 나머지 분들은 좀 이제 뭐 좀 참신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했고. 혹시 소영주 분은 솔직히 오늘 영입 인사 중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도 탐나시는 분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아, 정말입니까?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폄훼하는 건 아니고 예. 5명 중에 그 변을 보면 사회적 약자를 고려했다.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들 고려했다고 예. 하는데 면면을 보면 어떤 약자를 고려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의사 활동을 하셨던 분들은 뭐 소아나 아동, 그다음에 뭐 탈북 부분의 뭐 안보, 그다음에 안전 문제 있지만 특히 구자룡 변호사 같은 경우는 저하고 이제 패널도 같이 하지만 예를 들면은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했던 분 아닙니까? 이게 변호사로서 중립적에 있다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저격하고 윤석열 정부를 방어하고 한동훈 장관을 방어했던 참신한가요? 그런 의미에서는 그냥 또 인재 영입 자체가 결국에는 현 정권에 잘 방어하는 나팔수 정도를 세워놓고 총선을 치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수도권 위기론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면면은 대단히 용기 있는 분들이다. 좀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칭찬인 듯 아닌 듯 알쏭달쏭 평론을 해주셨는데 자 네. 김희정 정 장관님. 네, 그 사람이 면면이 얼마나 참신하는지도 보여줄 수 있지만 이미 알려진 분들도 그 행동을 통해서 얼마나 참신한 인재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수정 교수님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수정 교수님 같은 경우는 충분히 비례대표로 와도 훌륭할 만큼 그런 활동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성이 뭡니까? 지금 수원에 한 명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없는데 본인 수원 어디든 가겠다. 그리고 지금 맞붙겠다고 한 사람이 누구냐면 삼선에 변하는 저기 박강원 원내대표랑 그 가겠다고 지역을 합니다. 가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5군데 한 군데도 나오지 않은데 그러니까 사람은 알려줘도 벌써 행동 자체가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부러우면 부럽다라고 하셔야죠. 아니, 훌륭하시다고 네. 칭찬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남 중진 의원들보다 훨씬 낫다. 그럼요. 두 분이 공통적으로 용기를 말씀하셨는데 그 용기의 뭐랄까 뉘앙스는 사뭇 달라요 지금요. 네, 용기라는 단어는 분명히 긍정적인 단어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 말씀하신 부분은 뭐냐면 드디어 국민의힘에는 21세기에 태어난 사람도 이제 정치권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21세기 출생자.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학생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86세대에 머무르고 있는 민주당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뼈아픈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02년생. 네, 그리고 이렇게 세대만 건너뛴 게 아니라 장소도 건너뛰어요. 북한에서 또 공부를 하고 온 그것도 과학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사회적 약자 분명히 대변하고 있고요. 저는 민주당이 부러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재 위원장님 자체가 상당히 흠결이 있으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인재 영입을 하려면 이러이런 흠결이 있는 사람은 우리 당은 안 받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 받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아니 인재 위원장님이 지금 뭐 하루에 또 오늘도 또 저기 재판 뭐 이렇게 걸려 있고 몇 번을 당내에서도 물러나라고 하는 이재명 대표님이 인재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전과자 안 돼. 뭐 검찰 사칭한 사람 안 돼. 그다음에 증거인멸한 사람 안 돼. 그런 사람들을 우리 당이 못 받겠다고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러우면 부럽다고 말씀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인재들에게 문을 열어서 정말 아까 수도권 6석이 아니라 25개 구를 다 섞어냈던 그 시절로 갈 수 있도록 조금 더 용기 내야 될 것 부대변인께 같습니다. 제가 한 30초 드릴게요. 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이 제발 좀 민주당을 부럽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치 발전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두 가지를 좀 지적하고 싶은 게요. 21세기에 태어나신 분들이 사회적 약자 아닙니다. 그냥 젊은 청년일 뿐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젊은 친구들을 들였다고 해서 그 부분들이 뭐 사회적 약자를 했다. 그건 조금 논리 안 맞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리면 북한 탈북하는 부분들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거 좋죠. 하지만 태우 의원이 과연 탈북민으로서 뭐 국민의힘에 어떤 도움을 줬는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것 좀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인재 영입인데요. 이거요. 이분들 나중에 선거 출마하고 나면 그 결과를 보면 압니다. 인재 영입이 잘 되느냐 아니냐는 결과가
말을 해 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 김기현 대표와 인요한 혁신위원장 같이 만났습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오늘 오찬을 했어요. 대통령실에서 비공개 오찬.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김기현 대표, 인요한 위원장. 얼마 전에 김기현 대표 등 지도부와는 따로 했었잖아요. 그리고 어제 인요한 위원장 상황이 심상치 않은 어떤 모습도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인 위원장이 오늘 만난 건 처음이다. 그러면서 여권 관계에 대한 설명이 이렇습니다. 윤 대통령 개입 논란 있을 수 있어 혁신이 활동 마치고 만난 것이다. 대통령도 여당의 혁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다. 이런 취지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윤석 대변인, 이거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대통령실 발표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잘 이해가 안 돼. 일단 혁신위가 좀 조기 종료하는 과정에서 언론의 해석도 그렇고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마치 지도부와 많이 큰 갈등 속에서 이렇게 매끄럽지 않게 끝난 부분, 그 부분을 당 입장에서는 잘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과업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께서 지도부의 대표인 당대표와 혁신위원장을 두 분을 불러서 그동안 혁신위 활동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하고 또 당과의 소통을 더 강화한다는 것을 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이번 주에 당대표를 포함한 당 4역과의 오찬에서 대통령께서 당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씀하신 게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게 김기현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 아니냐라고 해석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그리고 뭐 당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떠나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같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하나 날짜별로 이게 무슨 의미가 되냐는 거죠. 그러면은. 아니, 그 얘기는 이제 인요한 위원장에게 예를 들어서 오늘 뭐 다른 역할을 부여한다든지 하면 추가 해석이 가능할 수가 있는데 오늘 그런 얘기 없었지 않습니까? 대통령실 발표에 따르면 오늘 그동안 혁신위 활동에 대한 어떤 평가할 부분에 대해서 치하하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로 받아들여야지 거기에 이제 김기현 대표에 대한 뭐 재심이라든지 이런 정치적 의미까지 부여하기에는 제가 알고 있는 게 너무 적습니다. 지금 박원석 의원께서 갑자기 손을 드셨어요. 말씀하실 게 많다고. 근데 제가 말씀하시고 제가 드리는 질문까지 같이 좀 해주세요. 혹시 총선에서 인요한 위원장 무슨 국민의힘 차원의 어떤 역할을 맡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그 별로 저는 정치적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오늘 만남이? 저게 이제 뭐 그나마 무난하고 아름다운 마무리 이런 식으로 외형 관리를 한 건데 근데 보세요. 혁신위가 제안한 혁신안이 수용된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사면밖에 없어요. 나머지 제도 개혁안도 뭐 이렇게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비중 있게 논의되는 게 없고 특히 혁신위가 가장 역점을 뒀던 뭐 다선 중진 영남 뭐 윤핵관 불출마 험지출마 이거는 뭐 아예 그 수용이 전혀 안 된 상황인데 근데 대통령이 지도부하고 혁신위하고 그간에 이제 갈등의 모습이 노출되는 것을 마지막으로 잘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실질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는데 외형을 관리하고 형식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한가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인요한 위원장이 총선에서 어떤 비중 있는 역할을 하기에는 상처를 많이 입었어요. 저분이 공관위원장 손들었다가 거의 무시당했잖아요. 그리고 혁신위는 사실상 김기현 대표가 만든 겁니다. 당서 재보궐선거 이후에 책임론을 회피하기 위해서 완충장치로 둔 거예요. 혁신위가 실패하면 김기현 당대표의 실패입니다. 때문에 혁신이 실패와 동시에 뭐 비대위 전환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들끓을 수 있는데 인요한 위원장이 자충수를 뒀어요. 공관위원장 손드는 바람에 혁신을 쉽게 털어낸 겁니다.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면에서 본인 스스로의 한계도 굉장히 노출했기 때문에 저분이 처음 시작했을 때의 참신성 같은 게 이제 많이 반감됐다. 그래서 본인도 뭐 지역구 출마나 이런 거 다 내려놨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만약 저분을 총선의 카드로 쓴다면은 다시 후보로 어딘가에 내보내는 카드 이외에 그 이외에 총선에 어떤 비중 있는 역할을 맡기에는 상처를 너무 많이 입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당과 연관돼서 총선 관련 얘기잖아요. 다 이게 지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들, 여러 가지 움직임인데 최근 이번 주가 굉장히 사실은 바쁜 여당으로서 바쁜 한 주가 지나간 거거든요. 뭐 그런 게 오늘 마지막에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오찬 소식까지 오후에 들려왔습니다. 비공개였습니다. 사진이 없어요. 시청자 여러분께 사진과 영상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 나올지는. 자, 첫 번째 이슈 다뤄봤고요. 다음 주제는 대선과 좀 관련된 얘기가 섞여 있네요. 제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 한동훈 3%포인트 차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총선에서 같이 붙는다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오늘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뭐 주기적으로 대선, 차기 대선 주자 조사 좀 하고 있죠. 여론조사마다. 화면 보시죠. 오늘 나왔는데요. 일단 맨 뒤쪽부터 보시지 말고 앞쪽 높은 숫자부터 좀 봐주세요. 이재명 대표가 일단 1등 가장 높아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16%로 만만치 않게 2등을 하고 있는 겁니다. 19대 16. 아, 여기서 말하는 3%포인트는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3%포인트 정도 차이가 났다. 이 뜻이군요. 그리고 나머지 후보들 보시죠. 여야 다 섞여 있습니다만 나머지 분들은 3위부터는 다 고만고만합니다. 지금 숫자가. 1, 2위가 유독 도드라지죠. 자, 그러면은 다음 화면은 올해 초부터 쭉 조사가 이루어졌거든요. 그 흐름을 좀 봐보죠. 3월부터 있는데 10월까지 나왔어요. 요게 3, 6, 9, 10, 11, 12까지 쭉 나왔는데 3월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20%고요. 한동훈 장관 11%. 요거는 오차 범위 밖에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갈수록 한동훈 장관이 올라가면서 좁아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19대 16. 최근에 이재명 대표는 약간 내려가는 추세, 한동훈 장관은 확실히 올라가는 추세. 그러면서 좁혀지고 있는 이 상황이 된 겁니다. 시계열 그래프라 그러죠. 이렇게 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럼요. 이 그래프가 말하는 주인공은 역시 한동훈 장관이겠죠. 한동훈 장관 최근 어떤 목소리가 있는데 좀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을 모시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대비하는 정책을 논의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정교하게 대비하는 사람들이고 국가와 국민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국가와 국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진지하고 고민하고 같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뭐 한동훈 장관 가뜩이나 총선 관련 주목받는데 대선 관련 여론조사도 이재명 대표와 거의 비슷하게 따라잡는, 오차 범위 안에서 따라잡는 약간 그런 숫자가 나왔거든요. 자, 김희정 장관님. 네. 이게 보니까 의미가 한동훈 장관은 상승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렇게 좀 평가받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죠. 사실은 아주 옛날 건 안 나왔는데 처음 등장했을 때 4%대에서 시작을 4%? 했었습니다. 2022년 6월에 처음으로 정치 그럼 지도자. 장관이 되고 나서군요, 네, 처음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숫자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고요. 예. 이재명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1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조금 20%대를 공고하고 유지를 하다가 예. 드디어 이제 10%대까지 떨어지는 수치가 최근에 막 나오고 약간 있다라는 쫓기는 거. 위치처럼 보여요, 네, 지금요. 저렇게 그렇습니다. 되면.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님 같은 경우는 명실공히 지금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그 1등의 선두적인. 예. 그런데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현재 국민의힘의 그냥 대선 후보로 자리매김이 된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정도 수치가 나온다라는 건 그만큼 국민들의 기대감을 볼 수 있는데요. 예. 이 기대감에서 정치권이 읽어야 되는 거는 첫째는 야, 예전에는 보통 대선 후보로 나오려면 야, 여의도 경험 없이 되겠어? 배지 한번 안 달고 되겠어?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여야가 다 정말 그 배지 단 사람들에 대한 지긋지긋함 정말 그러니까 이제는 여의도 경험 없어도 오히려 정치 잘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보여주기 때문에 예. 정말 이번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또 두 번째는 그냥 한동훈 장관이 검찰에서 단순하게 성공한 것보다 국회에서 국회를 대면했을 때 예. 항상 사실에 근거해서 이렇게 됐어요. 그냥 뭐 말장난을 잘하거나 말을 잘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팩트 베이스로 그때 이러지 않았느냐. 예. 이거는 이렇게 해석이 된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1등을 만드는데 제1 공신자들은 현재 민주당 의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른 분 인사청문회를 하면서도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런 거 물어보고요. 그리고 다른 분 탄핵할 때도 항상 그러면 이번에 한동훈도 같이 탄핵해 볼까? 뭐 예. 이런 식으로 늘 끼우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지지율 올라가는데 기여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자, 일단 뭐 평가를 해주셨는데, 근데 요거는 민주당에 계신 소영주 부대변인께 질문 좀 드릴 텐데, 네. 일단 아까 숫자 다시 한번 좀 보여줄까요? 전체 나온 숫자, 여러분이 나온 숫자를 좀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이재명, 한동훈 19, 16 그리고 밑에 뭐 홍준표, 대구시장, 이낙연 전 대표 4, 3, 2, 1 이렇게 가요. 근데 아까 굉장히 여기는 좀 뚝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근데요, 저 숫자를 다 합쳐봐야 한 절반, 50%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 여론조사에서 43%는 특정 인물을 고르지 않았어요. 답하지 않았어요. 그럼 아직도 유보적인 분들이 거의 절반 가까이 된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뭘까요? 이게 말하자면 극단 정치의 폐해입니다. 양당 간에 극단으로 지금 치달아 있다. 예. 국민들이 피곤해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이제 수치가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거의 오차범위에서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크게 바뀌지 않고 그 그렇죠.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가 크게 올라갈 호재가 없어요. 악재들은 계속 연이어서 있었죠. 예.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계속해서 수사를 해왔고요. 그 수사 속에서도 이 20%를 유지한다는 건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얘기 드리면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요. 호재밖에 없었죠. 호재. 그렇죠. 본인이 나가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이미지 정치를 하고 따지고 보면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모든 언론의 이슈를 예. 먹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한동훈 장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라고 했을 때는 선호도와 인지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까지는. 예. 근데 정치 영역이 그렇습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떨어질 일만 남은 거예요. 예를 들면 안철수 의원 보세요. 처음에 갑자기 안철수 의원 얘기가 나온다 여기서 또. 예. 새정치. 당시에 그 안철수라는 인물들이요. 예. 인물이 어떻게 등장했냐면 이 양당 정치 폐해에 지친 국민들이 새정치 인물로 안철수 의원을 꼽았어요. 예.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엄청나게 대선 후보로 올라갔었죠. 근데 어떻게 했죠? 정치권에 들어와서 이거는 험난한 겁니다. 예. 그리고 한동훈 장관 지금 좋죠. 근데 벌써부터 삐그덕거립니다. 어젠가요? 6일 날 보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기억이 안 난답니다. 언론 보도가 상식이 없어서 모른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공정하고 상식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예. 결국에는 선택적 기억을 하고 권력 앞에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 그러면 이게 과연 참신한가? 예. 라는 것들은 정치권에 나오면요. 국민들 금방 판단합니다. 질문을 자주 받게 된다 이거죠. 앞으로. 그럼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본인의 포지션을 하지 못하면 예. 정치 영역은요. 법무부 장관 자리에 있을 때와 아예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어서 광야로 나와라.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광야에는 지금 소영주 부대변인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어제도 뉴스와이드 이 시간에 잠깐 소개해드렸는데 사진 한 장이 있어요. 이게 오늘도 굉장히 여러 가지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무슨 현대고등학교 특정 고등학교 이름이 있는데 2024학년도 현대고등학교 입학부 설명회. 그러면서 현대고등학교의 장점은 최근입니다. 최근. 저 지난 2일 토요일에 설명이 있었는데 장점하고 한동훈 장관 사진과 이 배우 이정재 씨 사진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그러면은 여기 이 학교를 졸업하신 이 두 분이 있습니다가 이 고등학교의 장점이다라고 소개가 된 거예요. 이것 지금 굉장히 이 사진 화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한동훈, 이정재 갈비집 식사 뒤에 사진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학교 측에서 아마 이거를 이 설명해 오신 학부모들한테 소개해주고 싶어서 올렸을 거 아닙니까? 오, 이건데. 자, 이와 관련된 한동훈 장관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좀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이 되게 많아요. 저 현대고 옆에 영동고삼 지금 네, 현대고 애들이 되게 존경하신다고 제 친구들이 한 명만 얘기 들어서 그럴까요? 저 이거 사진 네, 알겠습니다. 저 영동 꿈이 검사입니다. 영동. 감사합니다. 한시야? 네, 저도 청주 한시. 우리 하나잖아. 맞습니다. 저도 꼭 장관님처럼 멋진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다 아닌 것 같고. 예, 아닙니다. 어차피 시간. 저런 일이 있군요. 뭐 현대고 옆에 영동고 학생이 와서 뭐 사인도 받고 현대고에서 그런 얘기 들었다. 사진 한번 다시 한번 띄워줄까요? 그 학교 설명이에요. 윤석 대변인. 만약에 자녀가 진학하는 학교 설명회를 하고 싶은 학교 또는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학교에 학교 설명회를 갔는데 저렇게 두 사람의 유명하신 저 사진 나왔어요. 예를 들어 똑같이 한동훈, 이정재 저 두 인물의 사진 나왔어요. 저 사진 본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뭐 끌리죠. 끌립니다. 이 학교 보내고 싶다 이런 생각 드십니까? 자랑스러운 동물인데 딱 저렇게 핫한 분을 딱 내세우면 당연히 학부모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들 텐데, 근데 제가 아까 얘기한 그 영동고등학교 다닌다는 사람, 제가 그 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영동고 나오셨어요? 기분이 참 그렇긴 합니다. 어쨌든 옆 학교라면서요? 그러니까요. 뭐 아주 옆은 아닌데 뭐 같은 구역에 있는데 그만큼 이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아까 서영주 대변인은 언론 플레이를 잘해서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반대로 말씀하신 걸로 보여요.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그 활동은 과거에 뭐 추미애 전 장관이라든지 박범계 장관 다 했던 겁니다. 근데 그분들은 왜
그러면 그렇게 언론의 관심, 국민의 관심을 받지 못했을까요? 기본적으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뭐 매력이라고 할까요? 그 부분이 국민들께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스마일센터 박범계 장관도 목포, 광주에 있는데 다 갔어요. 예. 추미애 장관은 소년원 가서 재소자한테 차관이랑 같이 가서 엄마 아빠라고 하면서 세배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한동훈 장관 뭐 비슷한 활동 했는데 관심이 많잖아요. 저렇게 사람들이 와서 뭐 사인도 받고 사진도 찍고. 학교 설명회에 등장해요. 또? 그렇죠. 그것을 언론 플레이를 해서 저렇게 됐다고 표현하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환영이에요. 그런 정도 분석을 하시면. 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저렇게 관심이 있는가에 대해서 더 치열하게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민주당에게 요구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러니까 뭐 예. 분석을 제가 제대로 100% 다 할 수는 없지만 예. 언론 플레이한 건 맞잖아요. 이미지 정치하는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분명히 여론에는 반영이 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알겠습니다. 두 분 또 살짝 눈싸움 비슷하게 하시네요. 오늘도 살짝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다음 준비된 화면이 있는데 여기는 전직 대통령 등등 이런 분들이 졸업하는 학교들이 있잖아요. 그 학교들이 뭔가 홍보에 그분들을 조금 뭐랄까요? 활용한달까요? 좀 쓴달까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난해 4월 서울 충암고 여기 윤석열 대통령이 졸업한 고등학교잖아요. 당선 축하 현수 마켓이. 그 학교에서도 이런 걸 좀 알리고 싶은 거죠. 우리 학교 나오셨습니다.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요. 2012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선거 문구 인용 당선 축하 현수막도 게시. 서강대입니다. 이건 서강대. 여기 졸업하셨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리고 2010년에는 입시 광고 모델로 등장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유명한 정치인들이 졸업한 그 모교에서는 그분들을 적극 활용. 그러니까 뭐랄까요? 박원석 전 의원님. 예. 예를 들면 유명한 정치인이 됐는데 어떤 분들이 모교에서 연락이 와서 사진을 좀 홍보자료에 쓰겠는데 그럼 이거 거절하기는 쉽지 않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뭐 그거 거절할 정치는 없는데, 근데 저 시점을 보십시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서강대학교에서 모델로 쓴 시점이 2010년과 12년입니다. 2016년에도 모델로 썼을까요? 그때는 안 썼죠. 예, 안 썼겠죠, 당연히. 그때 되게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 작년에 당선 축하 현수막 걸었는데 내년 4월 이후에도 윤석열 대통령 이름을 충암고에서 어떤 이유로든 내걸지 그건 모르는 거죠. 이게 이런 겁니다. 정치인들이 뭔가 주가가 한참 오르고 국민적 평가가 있고 인기가 좋을 때는 적극적으로 그런 정치인들을 이제 홍보 모델로 사용하기 위해서 뭐 모교가 됐든 조금만 인연이 있어도 노력을 하는데 근데 앞서 제가 2016년 그 예를 들었듯이 그런 상황이 되면 또 가차없이 버려지는 게 정치인입니다. 저걸 뭐 좋아할 것만은 아니고. 저기 보시면 지금 나가는 사진이 있어요. 저기는 웬 입시학원인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저 입시학원을 나왔다 그러죠? 재수를 저기서. 네, 뭐 유명한 학원이죠. 그러니까 대입 설명회에 또 등장을 했다 그래요? 아니, 학원도 등장합니다. 문 이제. 대통령이 재수했다는 걸 몰랐는데 저것 때문에 다 알게 됐습니다. 온 국민이. 그래서 한동훈 장관 앞에 그 말씀이 나왔는데 지금 한동훈 장관 주가가 굉장히 높죠. 특히 이제 정치 참여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고조돼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에서도 차기 대권 주자로 굉장히 높은 지지율이 나옵니다만 제가 보기 지금 시점에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분이 정치권에 들어와서 어떤 정치를 보여지는지도 봐야 되고 그리고 역대 대선 그 주자들 중에 초기에 저렇게 주가를 올리고 반짝하다가 정작 대선이 가까워져 가지고는 거품이 다 빠져 가지고 후보도 못 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았어요. 누굽니까? 아니 뭐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한때 대선 주자 1위가 됐었고 김무성 전 대표 황교안 전 총리 총리할 때 얼마나 주가가 높았습니까? 차기 대선 주자로서 각광을 받았는데 정치권에 오셔가지고 그 뒤로 잘 안 풀렸잖아요. 그러니까 봐야 됩니다. 아직까지 저거에 너무 들떠가지고 봐야 된다. 네,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주가를 날린 건 맞지만 좀 봅시다 야란 이런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뭐 저 사진이 좀 굉장히 화제가 돼서 과거에 혹시 또 등장하신 분이 없나 찾아보니까 꽤 계시더군요. 그래서 오늘 좀 자료를 준비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현재 시각을 보니까요. 지금 6시 넘어갔습니다. 6시 1분 지금 딱 됐는데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시사 1타 방송 MBN 뉴스와이드 바로 보고 계십니다. 조사를 받겠다더니 묵비권 왜일까? 뉴스와이드 시작할 때 제가 잠시 그 소개해드렸죠. 송영길 전 대표 얘기입니다. 오늘 지금도 아마 조사를 계속 받고 있겠죠. 아직 소식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에 조사를 받아 출석하면서 한 얘기가 있는데 좀 몇 가지 나눴는데 우선 첫 번째 얘기.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검찰에 대해서 비판을 하죠. 그 얘기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파리에서 귀국한 지 8개월이 다 되어서 검찰이 저를 소환했습니다. 정당 내부 잔치인 2년 전 전당대 일을 가지고 특수검사가 인지수사하여 현역 국회의원을 구속시킨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검찰과 독재는 두려움을 먹고 살합니다. 쫄지 맙시다. 헌법이 부여한 방어권과 저항권으로 헌법을 회복하기 위해 당당하게 맞서 싸워나갑시다. 끝내 이기는 날까지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표현 들으셨죠? 쫄지 맙시다. 굉장히 인상적인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까지 송영길 전 대표가 얘기한 걸 보면 오늘 소환 조사는 송영길 전 대표 입장에서 정말 원하던 조사 아닐까요? 그동안 본인 좀 제발 불러서 조사해달라. 그리고 2번이나 검찰청을 찾아갔어요. 조사해달라고. 그래서 한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 모습 좀 확인해 보시죠. 제가 귀국하면 검찰은 저와 함께했던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바로 저를 소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검찰 조사에 적극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위 사람을 괴롭히지 말고 저 송영길을 구속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년 전 전당대회를 가지고 소환해서 정치적 기획 수사를 하는 것은 해도 너무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검찰은 비겁하게 저의 주변 사람들을 불러다 억지로 진술을 강요하고 민주당을 이간질시키고 국회의원들을 구속영장 청구할 것이 아니라 저 송영길을 소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송영길을 소환해서 조사하고 영장 청구하세요잖아요. 지금 검찰이 그러는 것 같잖아요. 불렀습니다. 조사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사 받으러 들어가면서는 앞서 들으셨던 그 내용과는 약간 결이 다른 얘기를 꺼내놉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검사 앞에 가서 아무리 억울한 점을 해명해 보아도 그 실효성이 없습니다. 판사 앞에 가서 하겠습니다. 검찰이 100여의 압수수색으로 꾸며낸 증거를 법정에 제출하면 법정에서 다투겠습니다. 묵비권에 대해서 계속 아마 종편에서도 패널분들이 나오셔서 왜 송영길 그렇게 소환 조사해달라 그러더니 정작 와서 묵비권을 행사하느냐 이런 지적과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검찰 소환해달라는 것은 제가 검찰 조사에 협조하겠다 이런 말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불리한 것을 조작해서 나를 죽이려고 그럴 경우에 내가 왜 검사 앞에 가 진술해야 됩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무슨 방송 패널분들 얘기했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윤희석 대변인이 그 패널이신가요? 이거 오늘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이 상황을? 예, 제가 조목조목 다시 비판을 해드리면 되죠. 그래서 송영길 대표가 무슨 생각으로 지금 언론 앞에 자꾸 나와서 본인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검찰청에 가서 자기 조사해달라고 무슨 검사님 뭐 만날 수 있나요? 그런 장면까지 연출했잖아요. 5월달에 와서. 이제 와서는 자기가 협조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꿉니다. 이유는 지난 5월에 처음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와는 달리 지금 송영길 대표의 유죄를 입증할 수 있을 만한 증거들이 굉장히 많이 검찰에 축적이 돼 있다. 즉 상황이 많이 성숙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 소환한 것은 당연히 그런 여건이 성숙됐으니까 부르는 거고, 그렇다면 송영길 전 대표 입장에서는 5월에 검찰청 가려고 했을 때와는 전혀 상황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묵비권이라는 방어 수단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법률적인 보호를 위해서 자기가 하겠다. 뭐 이런 정도로 읽히고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본인한테 불리해졌다는 거를 자인하는 거기 때문에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도움이 안 된다. 제가 이 정도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이 사실 이제 돈봉투 의혹 사건, 이게 시작된 지점이 이른바 이정근 강내구 녹취록이잖아요. 녹취. 그거 다시 한번 좀 불러올까요? 들어보시죠. 영길이 형이 그 뭐 어디서 이제 구했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내용은 모르고 많이 처리를 많이 했더라고. 그래서 많이 처리한 거하고 여기 우리 조직본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 아닐까? 상관이 있는 거야? 상관이 있지. 어차피 같이 일하는 사람들 다 자기가 다니면서 조금 준 거니까. 어차피 그 돈이 그 돈인데 뭐. 자, 손정혜 변호사 지금 모셨는데 요거 좀 법률적 사항 좀 따져봐야 되는데, 사실 그동안 나를 소환해달라. 그리고 이른바 셀프 출석 찾아가기도 했어요. 근데 오늘은 사실 묵비권을 쓰겠다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오늘은 왜 침묵했다? 이거 어떻게 좀 이해됩니까? 어떤 법적으로 이유가 있습니까? 네, 뭐 기록을 보지 않고 말씀드려서 좀 송구한 면은 있지만요. 일단은 법리적으로 내부의 변호사들이 검토를 했을 때는 이 검찰 단계에서 아무리 이제 무죄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기소되고 구속영장 신청까지 가는 것을 지금 예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일이 이것을 하나하나 반박하기보다는 예. 이미 기소가 될 것이 자명한 이상, 그러니까 불기소되면 검찰 단계에서 열심히 다투겠죠. 예. 근데 기소될 것이 명약 가나하기 때문에 그럼 빨리 검찰의 판단으로서 기소라는 그 기소권 행사를 하게 하고 법원에서 다투겠다 이렇게 판단했을 것인데요. 왜냐하면 완벽하게 내가 실체적 진실이 무죄이기 때문에 무고함을 정확하게 밝혀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검찰 조사에 가서 유리한 증거 이만큼 싸들고 가서 예.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소명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반면 지금 공범으로 지목된 사람들이 일부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거를 송영길 전 대표에게 뭐 보고를 했는지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여전히 다툼이지만 예. 불리한 증거들이 검찰 손에 많은 이상 검찰과 어떤 진술을 통해서 문답을 하다 보면 피의자한테 불리한 진술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원천적으로 나는 진술을 거부하고 판사님 앞에서 유무죄 다툼을 하겠다라고 예. 생각한 것으로 보이고요. 5, 6월 달에는 사실은 총선을 가급적 멀리 있는 시점에 기소를 받는 게 정치적으로 부담도 좀 덜하잖아요. 그런 정치적 계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일일이 다퉈봐야 나는 어차피 기소다. 예. 구속영장이 기각되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 이미 검찰은 유죄로 기소할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 피신 조사는 받지 않겠다,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겠다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럼 만약에 가정이지만 이 프랑스에서 돌아온 시점이 6월 정도 되잖아요. 그때 이제 한 국내에 있었는데 그때 검찰 조사가 받고 소환돼서 조사를 받으면 그때는 묵비권 행사를 안 했을까요? 그때는 만약에 검찰이 가지고 있는 거 증거가 부족했다라고 한다면 검찰로서도 피의자 신문을 철저하게 할 수가 없었겠죠. 예. 그리고 나서 증거가 부족한데 예전 당대표를 수시로 몇 번씩이나 부르는 거는 검찰로서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검찰로서는 유의미한 공범들이나 관계자들에 대한 증언을 충분히 확보한 이후에 최종점으로 불러야 유리한 구조였기 때문에 예.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불리한 시점에 피의자 소환을 받았다. 예.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를 했을 때 재판정에서 나온 증언과 불일치함 이건 둘 중에 한 명이 거짓말을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런 점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배우노인의 도움을 받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조사를 받고 있으면 지금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럼 그렇게 봐야 됩니까? 한 200쪽 가량의 질문을 검사가 이제 준비했다라고 합니다. 예. 다른 형사재판에서 나온 진술이나 구체적인 녹음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예. 저는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넘어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질문만 듣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생각보다 빨리 나올 수도 있는 거네요. 왜냐하면 질문 들으면 금방 지나갈 거 아니에요. 이거 민주당 소속인 소영주 부대변인 이게 물론 묵비권이 피의자의 권리긴 해요. 근데 본인이 한 말이 있잖아요. 앞에서. 나 가서 제발 나를 좀 조사해달라. 내가 다 내가 감당하고 내 주변 사람 좀 두고 내가 가서 뭘 하겠다 했는데 그거하고 좀 상황이 달라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오해를 풀어드리기 위해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풀 수 있습니까, 그럼요. 오해를?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당내 경선이라 하더라도 돈 봉투가 오고 갔다면 이건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송 전 대표가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 했고요. 탈당을 했습니다. 정치적 책임을 진 것이죠. 예. 민주당을 떠났으니까. 그리고 이제 법적 책임을 위해서 하는데 프랑스에서 들어와서 검찰을 부르지 않으니까 본인 셀프 이제 출두를 했다고 비난을 각오하고 출두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5월이든 6월이든 그때는 묵비권 행사했겠냐 했을 겁니다. 이유는 그때도? 뭐냐면 민주당은 당시에 돈봉투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이재명 지도부에서도 똑같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눈높이에 맞지 않다 사과를 했고요. 예. 대신 검찰이 신속하고 명확하게 빨리 처리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지금 송영길 전 대표 들어온 지 7개월이 지나서 지금 소환한 거예요. 예. 그래서 송 대표는 뭐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어떤 수사 자체를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검찰의 여러 가지 진술하는 것들 어차피 기소하고 구속영장 칠 것 같으면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감내하고 묵비권 행사한 다음에 이거를 어차피 재판을 구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재판을 구하니까 재판장에 가서 이거를 가르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시간을 빨리 끝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5월에 끝내고 싶었던 거를 지금 12월까지 온 겁니다. 예. 입장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송 전 대표는 지금 결국에는 검찰의 진술 자체가 지금 현재
뭐 증거로서 인정이 되지 않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재판장에서는 예. 재판에서 얘기한 것만 증거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수사기관의 무리한 부분에 있어서 그거에 응할 필요도 없고 예. 나의 방어권을 최대한 하려면 검찰에서는 더 이상 나와는 얘기할 게 없다. 그래서 묵비권 행사에서 빨리 기소해서 재판에 구해지면 재판에서 끝내야 본인도 정치적 부담 빨리 털 거 아닙니까? 예. 그걸 5월에 끝낼 걸 지금 12월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앞뒤가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가서 빨리 나를 기소하고 구속시켜라. 예. 이 입장은 변한 게 없다. 검사 얼굴보단 판사 얼굴 빨리 보고 싶다 뭐 이 얘기로 그렇습니다. 들리기도 하는데요. 네. 그런데요. 제가 좀 이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자, 저기 주제가 있으니까 제가 바로 이렇게 드릴게요. 일단 좀 진행을 쭉 뭐가 준비된 화면이 있는데 왜냐하면 오늘 송영길 전 대표가 묵비권 행사를 했잖아요. 근데 민주당과 연관되신 분 중에서 묵비권 행사하신 분이 처음이 아니에요.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사건들이었잖아요. 여기 보면 조국 전 장관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항변했는데 검찰 조사에서 묵비권 이런 얘기 있었죠. 그리고 이재명 전 대표도 출석 전에 입장문은 굉장히 많이 낭독을 했는데 역시 묵비권.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도. 그러니까 묵비권이 많은 거예요. 요거는 손정혜 변호사께 묵비권 행사가 실제 조사 때는 아무 얘기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득실을 좀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기본적인 헌법상 권리로서 진술 거부권이 보장이 되는 것은 나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입니다. 무죄 예. 추정의 원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진술 거부권을 실무상 많이 활용하지 않는 것은 혹시라도 양형에서 오히려 불리할까봐 수사에 비협조적이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실체적 진실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했다라고 이제 판단될 여지. 원래는 그래서는 안 되지만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일반 피의자들은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임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인데 유력 정치인들은 법률적으로만 방어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대국민전 어떤 여론전도 해야 되고 정치적 이해득실도 따져야 되고 특히 이재명 당대표 같은 사람이 나가서 검찰에 무슨 진술을 구체적으로 했을 경우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이 언론에 또 대서특필되기도 하고 그 발언이 또 발목을 잡아서 또 거짓말 논란이나 이런 것들이 예. 수시로 있어왔던 과거의 전례 때문에 조그마한 트집이라도 잡히지 않으려고 거물급 정치인들은 진술 거부권 행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죠. 다만 이렇게 정치인들이 어떤 수사에 앞서서 너무 진술 거부권을 남발하게 된다면 그럼 예. 수사는 왜 하냐, 예. 검찰은 왜 존재하느냐 이런 또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뻔한 진실이 앞에 있는 상황에서는 좀 성실하게 그 진술하는 태도도 국민들이 좀 바라는 지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거는 국민들께서 피곤해하시면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검찰 조사 요란하게 들어가도 뭐 그냥 도장만 찍고 나온다고 한다면 사실 실익이 없지 않습니까?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는 것도 빠른 정의의 어떤 선택이다 생각합니다. 예, 김희정 전 장관이 아까 말씀하시겠다고 손 들었는데 제가 뭘 더 소개해드렸어요. 이 네. 부분까지. 예, 말씀하시죠. 아니, 뭐 5월이나 6월에 갔을 때도 묵비권 행사할 거라는 거에 전적으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그 핵심 증인인 윤관석 의원이 구속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먼저 가서 무슨 거짓말을 하더라도 거기에 예.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또는 공범들에게 사인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나 이렇게 발언하고 왔으니까 알아서 여기에 맞춰서 해. 이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오히려 말을 하러 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지 않을 거면서 2번이나 가가지고 나 묵비권 하려고 당신들 찾아왔어요. 나 묵비권 하려고 자진 출두하러 왔어요. 이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기점은 이제 핵심 증인들이 구속되기 전이었고 조사되기 전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가리키고 있잖아요. 나 송영이 시켜서 했어.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그런 큰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 이제 예전에 이제 과거에 어두웠던 기억, 나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검찰은 내 말하지 않은 거를 이제 재판부에 이렇게 적어내지 않을까 그런 게 있는데 87년에 우리 헌법 바뀌고 난 다음에 이제 투명하게 대한민국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참고인 진술이든 피의자 신분이든 뭐 다 가면은 누가 뭐라고 물었고 누가 뭐라고 답했는지 다 확인하게 해줘요. 송영길 의원님한테 다 확인하게 해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잘못된 거 있으면 고치라고 해요. 나중에 자기한테 사인은 맞게. 또 받죠? 그럼요.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다 받을 겁니다. 그 말은 본인이 오히려 할 말이 있으면 기자들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또박또박 증거를 이만큼 싸들고 가서 야, 니네가 가진 증거가 많어, 내가 가진 증거가 많어, 오히려 다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예. 이 사건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송영길 의원 본인이잖아요. 그럼 자료도 자기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예. 솔직히 말하면 항변할 자료도 없고 항변할 얘기도 없기 때문에 묵비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송전 대표는 제가 예. 잘 아니까 좀 예. 말씀 보태면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안 하면 또 전화 오실 것 같아서. 그럼 하세요. 네, 짧게 드릴게요. 말씀하세요. 아니 모든 사람이 송 대표를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검찰이 가리키고 있죠. 그리고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5월, 6월에 조사를 했었을 때 묵비권 행사 안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 송 대표는 관련이 없다는 부분들이 명백했고 본인이 프랑스에서 밝히고 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검찰에서 똑같은 얘기를 물어봤을 때는 묵비권 행사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윤관석 의원이나 그 전 보좌관도요. 송 전 대표한테 보고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뭐 가리키고 있다는 표현은 과하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리면 12월입니다. 왜 그럴까요? 검찰이 일정을 맞췄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무슨 일정? 총선을 앞두고 12월에 지금 하지 않습니까? 더 일찍 왜 못하죠? 그런 것들이 송 전 대표는 검찰하고는 이거는 너무 정치적 수사다라고 주장하는 바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뭐 해석이 다르신데 마지막으로 이거 손정혜 변호사께서 이제 어디 의뢰인들 뭐 상대를 해보시고 여러 가지 자문을 하잖아요. 법률적으로 묵비권을 권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묵비권을 권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내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더 적극적으로 나의 무죄를 입증하는 데 도움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치적인 사건이나 뭐 예를 들면 시국 사건, 정말 그 경찰이나 검찰이 편파적일 때 이해에는 사실은 묵비권을 잘 권하지는 않고요. 일반적으로는 수사기관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자백하는 겁니다. 근데 다투는 사건 같은 경우는 법리적이거나 사실적이나마 치열하게 다툴 기회를 내가 또 어떻게 보면 뭐 수사기관부터 수사기관도 경찰, 검찰 나눠져 있잖아요. 법원 단계까지 치열하게 다투는 게 본래의 모습인데 얼마 전에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이 법원에서 이제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 능력이 없어지면서 검찰 수사에 막 매진하기보다는 법원에서 또 열심히 다투는 변호인들이 많거든요. 그런 경위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원석 변호사님. 아니 뭐 그 진술 거부권이 헌법이 보장하는 피의자 방어권이기 때문에 그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은 아니라고 그렇죠. 생각해요. 뭐 걸리긴 합니다. 아마 유불리를 검토해서 검찰이 짜놓은 수사 프레임에 들어가지 않겠다, 법정에서 다투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은데 때문에 저는 뭐 무비권을 행사하고 말고는 송영길 대표나 혹은 이제 송영길 대표의 변호인들의 전략일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문제는 검찰의 수사가 좀 과잉 수사고 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와서 소환을 하는 것도 어떤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다 하더라도 정말 송영길 대표가 100% 결백하냐. 지금 어쨌든 본인과 아주 가까이서 전당대회를 치고 일을 했던 사람들이 법정에서 다 자백을 하고 있어요. 뭐 구속되신 분도 있고 계속 재판받는 분도 송영길 있단 대표 말이에요. 다 알고 있고 예. 송영길 대표 이거 무관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수사를 받으러 나가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건 뭐 나와 검찰과의 싸움이다. 이거는 본인과 검찰과의 싸움이 아니고요. 본인이 받고 있는 혐의와의 뭐 쫄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있었죠? 네, 뭐 안 쫓이는 건 좋은데 본인이 받고 쫄지 있는 맙시다네요. 본인이 받고 있는 혐의와의 싸움입니다. 거기서 본인이 무고함을 증명하면 되는 거지. 이걸 두고서 마치 국민을 대신해서 내가 이 정말 무도한 검찰 권력과 싸우고 있다라는 식의 그런 이 태도를 보이는 건 아니 지금 무슨 독립운동하고 합석하는 거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점이 오히려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가운데 사실 정치적으로도 송 전 대표가 얼마 전에 무슨 신당 뭐 총선 출마 뭐 이런 분위기 얘기를 좀 꺼내놔서 사실은 민주당에서도 반응이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오늘 검찰 출석해서 지금 이 시간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 주제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도 민주당과 연관이 있는데 어제 좀 있었던 일인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제목부터 좀 확인해 보시죠. 모두 찬성 아니면 모두 반대. 뭐예요? 뭘 선택지가 없고 그냥 이거 다 찬성하십니까? 다 반대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까? 그러면 고르기가 어렵잖아요. 이렇게 되면은요. 어제입니다. 민주당이 어떤 중앙위원회라는 어떤 이 당의 기구를 어제 가동을 해서 뭔가를 개정을 했어요. 당원을. 근데 그 핵심은 뭐냐면 권리당원들의 어떤 표의 그 비중을 좀 높이고 대의원이라 그러죠. 약간 좀 묵직한 정신인 분들인데 주로 그런 분들의 표 가치를 좀 떨어뜨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좀 이 당원들의 비중을 뭔가 전당대회 때 높이는 이게 핵심이었는데 요걸 처리했거든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어제 이 회의를 열었는데 설전들이 좀 있었어요. 일단 그 모습부터 좀 확인해 보시죠.
당 민주화라는 측면에서 우리 당원들의 의사가 당의 의사에 많이 반영되는 그런 민주정당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그리고 더 길게 봐서는 정권을 되찾아오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직접 민주주의가 가졌던 폐해가 로마 역사부터 해서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그 경험을 최근에도 봤습니다. 나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태극기 부대와의 결합. 총선에 패배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려고 하는 그 꼴은 바로 그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네. 당내 민주주의 측면에서는 지금 민주당이 당 대표 앞에서 민주당이 나치당화가 되고 있다. 아니 나치당이라고 하면 히틀러 앞에서 그렇게 히틀러까지 얘기를 가지고 했는데 히틀러 앞에서 히틀러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정치적 주제에 나치 히틀러 나오면 이거 험악해지잖아요. 어제 분위기가 약간 이랬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뭐 지도부의 뜻대로 개정안은 뭐 확정이 됐거든요. 어제 여기서 홍영표 의원, 뭐 과거에 이제 묵직한 당직도 맡고 당도 이끌고 했던 경력이 있으신 분인데 어제 좀 한 소리를 좀 남겼어요. 들어보겠습니다. 조정식 사무총장께서 혁신위에서 안건을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대의원 제도, 공천 제도, 혁신위가 제안한 것이라 한다고 했습니다. 김은경 혁신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호가 뭐였습니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였습니까? 우리 이재명 당대표부터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따진 거예요. 아니 뭐 혁신안이라면서 이거 통과시킨다면서요. 근데 그때 1호 혁신안 있는데 그거 했습니까? 왜 그건 안 하고 이건 합니까? 이렇게 따진 겁니다. 자, 화면 좀 보겠는데요. 어제 결정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원들의 전당대회 때 표 비중을 높이는 게 있어. 화면 좀 보여주세요. 이게 첫 번째였고요. 여기 보면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 비중을,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당원들의 표 권리 행사 비중을 높여준 거예요. 당원들. 반면에 대의원들은 낮춘 거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일각에서는 그러면은 강성 지지층이 많은 이재명 대표가 유리하게 된 거네. 약간 이런 해석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현역 국회의원 평가를 받았을 때 하위 10% 의원들, 그러니까 낮은 점수죠. 이분들을 불이익을 주는데 이 공천 때 감산하는 비율이 있거든요. 이걸 확대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익을 더 크게 주겠다. 이건 가지고는 또 뭐라는 얘기가 나오냐면 이른바 비명계 위원이 타겟 아니냐 이런 또 시각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어제 결정된 건데 문제는요. 그 밑에 걸 잘 봐주세요. 이 두 안건이잖아요. 근데 이 두 안건 개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찬반을 물었어요. 각각의 안건의 찬반을 물은 게 아니라 두 가지를 이른바 패키지로 묶어서 둘 다 찬성하십니까? 둘 다 반대하십니까?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선택 아니면 모두 반대만 되는 겁니다. 유석 대변인?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저런 투표 제도는 본 적이 없어요. 저 경우의 수가 4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둘 다 찬성, 둘 다 반대, 아니면 하나 찬성, 하나 반대. 그 뒤쪽 거 찬성, 앞쪽 거 찬성. 그렇죠. 그럼 그 50%에 해당하는 선택권이 없어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전부 찬성하거나 아니면 전부 반대해라 이건데. 고를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저거 그렇죠. 어제 그러면 저게? 어떻게 되냐면 둘 다 찬성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찬성 쪽에 더 표가 많이 가겠죠. 하나라도 찬성하는 게 많다면. 그럼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중에 나는 이쪽 안건은 약간 좀 반대 비슷한데 이쪽은 찬성해. 그럼 그분 다 찬성을 누르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경향상 그럴 가능성이 높고, 아니면 기권을 할 텐데 그러면 기권은 표결에서 빠지니까. 그렇죠. 지금 지도부에서 요구하는 둘 다 찬성으로 가게끔 하는 어떤 유도 장치를 깔아놓은 거죠. 찬성을 많이 나오게끔 그렇게 해석하시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실은 오늘 아침에 뒤늦지만 또 불만 제기하신 분이 있어요. 인터뷰에서 얘기 좀 꺼내셨습니다. 들어보시죠. 글쎄 황당하더라고요. 실제 그러니까 교차 투표를 불가능하게 만든 겁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장과 구청장을 한 꾸러미로 엮어가지고 국민의힘, 민주당 같이 찍어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보면 현역 의원 페널티 확대는 찬성인데 권리당원 투표 비중 높이는 건 반대다. 근데 이거 어떻게 찍어야 되냐? 뭐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죠. 아니,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예. 조영주 민주당 부대변인 이거 네네. 무슨 상황입니까?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좀 뭐 오해가 있을 수는 있죠. 오해입니까? 그러니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방식이다라는 점은 저도 좀 이해가
처음에는 안 돼서 예. 당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당의 입장은 뭐냐면 이게 이제 보통 통상 중앙위에서 그동안 해왔던 관례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당원 개정안과 당규 개정안은 따로따로 투표를 해왔는데 예. 당원 개정안 자체를 찢어서 하는 경우는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한꺼번에 해서 올렸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건이 개정 안건이 한 3개, 4개 돼도 그냥 한꺼번에 올린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전체적으로 당원 개정을 하는데 이 부분에 예. 있어서 하나라도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다 반대를 하면 그러니까 된다? 둘 중에 하나라도 마음에 안 들면 반대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시 이제 검토를 하는 근데 것이거든요. 아까 조응천 의원은 어떤 의원은 사실 현역 의원들 점수가 낮으신 분에다 불이익 주는 건 난 찬성하지만 저쪽 다른 거 권리당원 비율 높이는 건 반대한다. 이럴 땐 선택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그러게 하거든요. 이제 오해를 줄 수 있는데 예. 그동안 중앙위에서는 그렇게 해온 관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 올렸다라는 게 입장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말씀한 대로 그겁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마음에 안 들면 반대를 던지면 그 안건이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죠. 골라서 하나를 좀 찬성해서 통과시키고 싶으신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선택이죠. 그건 관철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반대고 하나가 찬성일 때 그 비경량을 했을 때 내가 이거를 이 부분은 꼭 이거를 감내하고라도 찬성하고 싶다면 찬성을 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내가 이거를 찬성을 하고 싶지만 이건 반드시 반대하겠다 하면 반대를 하는 것이고요. 뭐 그런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윤희석 대변인이 이거는 뭔가 의도한 꼼수다. 꼼수가 아니라 관행이다 이 아니 말씀인데. 그게 아니라 그동안 그렇게 해왔다고 해석을 하니까요. 옆에서 지금 박원석 의원이 빙글에 웃으시는데 말씀하시죠. 아니, 그러니까 일반적인 안건 상정 방식은 아니고요. 만약 중앙위원회 안건 상정을 민주당은 계속 그렇게 해왔다면 굉장히 비민주적인 안건 상정. 지금까지 그렇게 했다고 지금 아니 그런 경우에 관례가 있었다. 네, 유지해온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현역 의원에 대한 감산 폭을 확대하는 것에는 찬성 비중이 더 높았을 거고 전대 룰은 아직 먼 얘기고 차기 지도부까지 현 지도부가 결정하려고 하냐 이 반대가 중앙위원회에 상당히 있었던 걸로 알아요. 그래서 그걸 좀 어떻게 그냥 한꺼번에 통과시키려고 다소는 좀 변칙적인 안건 상정 방식을 취한 게 아닌가 그러면 이른바 싶은데요. 끼워서 같이 투표시키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아니 근데 이제 저러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런 중요한 룰 변경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토론을 하고 설사 그로 인해서 반대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설사 부결이 되더라도 그 뭐 다시 나중에 추후에 논의하면 되잖아요. 전당대회 아직 멀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당을 운영하는 방식이 지금 그 중앙위원회 안건 상정 방식처럼 그런 어떤 막 이 꼼수 그리고 당내에 그 아주 다양한 의견과 토론을 충분히 보장하고 그런 가운데 정치력을 발휘하는 방식이 아닌 것에 대한 불만이 계속 전 표출이 된 거고 어제 저 자리에서도 뭐 심지어 나치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 정도면은요 저거는 같이 당 못하는 거예요. 아니 같이 당을 하는 사람인데 지도부를 향해서 이거 나치라고 얘기하면은 아니 더 이상 당 같이 못한다 이런 수준의 선언이라고 저는 봐요. 아무튼 저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 해명을 서영주 부대변인이 열심히 하셨는데 이 두 분은 소속 정당이 다르신 두 분은 반응이 영 좋지는 않아요. 이거 뭡니까? 지금 약간 이런 분위기고 오늘도 뭐 기사로 그런 방향으로 좀 다뤄졌어요. 저희도 이거 당을 다 해봤잖아요. 예. 그러니까 중앙위원회나 전국위원회 같은데 안건을 어떻게 상정하는지 다 알거든요. 그렇죠. 저런 안건 상정 방식은 본 적이 없어요. 간혹 있습니다, 민주당. 근데 의도를 봐야죠, 의도를. 예. 왜 이게 당장 그럼 언제 적용되는 룰인지를 보면은 총선 끝나고 나서 민주당 다음 당대표 뽑는데 적용되는 거예요, 첫 번째 안건이. 그렇죠, 전당대회 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 총선 앞두고 있는 의원들 목줄 지어지고 이재명 대표가 내 임기 끝나고 나서 또 당대표 하겠어라는 의도를 깔고 있는 그 안건이라는 거죠. 또 당대표 할 수 있다? 네. 왜냐하면은 이제 강성 지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몇몇 대의원들이 아니라 그런 강성 지지자들 딱 들어와서 스크럼 짜면 중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계산해 두고 하니까 의원들이 진짜 너무하다. 이거는 하나는 다음번 전당대회를 위한 거고 하나는 이번 총선 공천을 위한 건데 이거를 끼워 팔게 아니 민주당이 능력 되지 않습니까? 머리 좋은 분들이 있는데 왜 이거 나눠서 투표 못 합니까? 저기 전산 투표도 가능하고 표결도 되고 근데 두 개 놓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의도가 나쁘다 그 말씀입니다. 무슨 뭐 중임, 연임 뭐 이런 것까지 약간 추정을 해주셨는데 뭐 아무튼 그랬으면 이게 뒷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서영주 부대인은 조심스럽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지만 아무튼 논란이 됐어요. 그런데요. 이런 가운데 사실 이재명 대표가 재판권이 참 많아요. 근데 오늘도 재판 출석했는데 오늘은 이거였어요. 백현동 개발 사건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뭔가 발언을 했는데 이게 허위 발언 아니냐 이게 논란이 되면서 재판이 된 게 있거든요. 오늘 그 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화면 보시죠. 김용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받은 혐의로 실형 선고 나왔는데 입장이 있으신가요? 김용 부원장 첫 측근이랑 입장에 변화 없으신가요? 김용 부원장 불법 정치자금 받은 사실 모르셨나요? 오늘 오후입니다. 재판에 출석했거든요. 근데요. 오늘 오후에 국회 본회의 열렸거든요. 소영주 부대변인. 네네. 이재명 대표는 오늘 본회의 참석 못한 겁니까? 저 재판 때문에? 재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이른바 얼마 전에 이낙연 전 대표가 일주일에 그렇게 자주 법원 가야 되는데 이거 뭐 당 업무나 총선 이거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거 현실화된 겁니까? 그럼 지금? 뭐 초반에는 좀 정치적 부담이 있겠죠. 사법 이런 재판 때문에요. 예. 그거는 뭐 감내를 해야 될 부분인 건 같고요. 근데 뭐 총선을 못 치를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총선이라는 게 뭐 4월인데요. 예. 뭐 1월, 2월 지금 이제 12월이기 때문에 갈수록 재판은 좀 줄어들 거고요. 횟수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총선을 칠 수 있느냐까지는 조금 뭐 과도한. 이 국회에 출석하는 부분은 좀 방해를 받는 거군요. 방해를 받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그런 정치적 부담이 있다. 하지만 뭐 이낙연 전 대표가 얘기하셨듯이 지도부로서의 어떤 뭐 사퇴 여부, 뭐 용퇴 여부 결단 이거는 좀 과한 해석인 것 같아서요. 뭐 일단 좀 지켜보시죠. 알겠습니다. 윤석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이걸 국회 본회의 사실은 오늘 국회 본회의가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결들이 그렇죠. 있었던 날이거든요. 근데 참석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오늘.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그 제2요구권, 대통령의 제2요구권에 따라서 방송상법 등에 대해서 제2요구가 있었잖아요. 예. 국회 그러니까 출석을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되니까 이재명 대표 반드시 참석해서 한 표라도 더 보태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 한 표가 아쉬운 날이었단 말이에요. 그 당의 당대표가 못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 자체로 당대표 기능을 못 하는 겁니다. 이낙연 대표가 어떤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이재명 대표 사퇴 여부를 공론을 모아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예. 그게 꼭 본인의 정치적 이익만을 생각한 게 아니라는 게 바로 이 지점입니다. 민주당이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당대표가 국회에서 뭔가를 활동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표결인데 정작 자기 재판 때문에 못 나온다. 이걸 어느 국민들이 곱게 봐주겠습니까? 두 분 이렇게 막 보시면서 서로 이렇게 오늘도 긴장이 언제부터 이렇게 좀 오고 있어요. 지금요. 네.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렇고요. 오늘 국회 출석을 안 되고 이제 법원에 간 거죠. 그런데 이 재판을 받게 된 이 문제 논란의 발언이 이게 벌써 몇 년 됐군요. 2021년 10월이니까요. 당시 국회 국정감사장이었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그 발언.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거 변경 요구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류의 발언이 좀 있었는데 저게 논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국토부가 뭐 압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 이건데 이게 지금 허위 발언 아니냐 이런 게 문제가 돼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와 관련해서요. 화면 좀 있겠습니다. 화면 좀 보시죠. 국토부가 백현동 용도변경 압박했다. 이 발언이 논란이 된 건데 핵심은 이건데 지난 10월 재판이 진행됐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거 국토부가 압박했다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거 이거 허위사실 얘기한 거 아니다. 허위사실 아니라는 부분을 강조합니다. 근데요. 오늘은요. 재판 중에 만일 허위사실이어도 법에 따라 처벌 안 받는다. 결이 달라졌어요. 지금.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강력히 주장하던 입장에서 지금은 그게 허위사실이어도 법에 따라 국회에서 한 발언이니까 문제가 안 된다. 증인감정법에 따라서 보호받는 발언이었다. 문제 안 된다. 이거거든요. 반면에 이제 검찰은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검찰 쪽에서는요. 이 법, 그러니까 국회 증언감정법이라는 거는 자유로운 증언을 담보하는 거지 범죄 행위까지 담보하는 거, 이것까지 보여주는 거 아니다. 이렇게 좀 오늘 반박을 했다 그래요. 김희정 전 장관. 네.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상황이 그럼? 이제 두 가지를 나눠서 봤으면 합니다. 하나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 바뀐 거죠. 그전에는 사실상 이 개발을 하는데 내가 특혜를 준 게 아니라 더 상급기관인 국토부에서 하라 해서 한 거지 내가 무슨 내 이익 누리려고 한 거 아니야라는 주장을 하고 싶었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철회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본인 스스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당시 성남시 도시계획과에 있었던 직원이 예. 국토부로부터 그런 압박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이미 진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나왔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본인도 자꾸 그 거짓 주장을 했는데 이미 다른 진술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역시 또 국회의원들이 누리거나 국회에서만 통용되는 뭔가를 악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법이 이게 국회 증언 감정법이라는 건데요. 예. 국회에서 증인, 감정인,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사람은 예. 그 증언 감정 진술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받지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재명 대표님은 국회의원으로서 불체포 특권도 막 무지하게 누리시려고 막 하더니 이제는 국회에 모시고 와서 진술하는 다른 분들을 위한 이 권리를 본인이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국회의원이 아니었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거짓말한 거에 대해서 국회가 보호해줘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진실을 말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을 때 그 예. 진실 말한 것 때문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분의 증언에 대해서 우리가 보호해줄게라는 의미인 거고요. 야, 너 거짓말해도 국회에서는 거짓말해도 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하나는 입장이 변경됐다. 이제 자기가 거짓말했다라는 거는 인정했다라는 포인트가 있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무지하게 특권 누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네, 박원석 전 의원님. 좋은 전략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까지의 진술은 예. 어쨌든 국토부에서 압박했다. 이걸 계속 그걸 얘기하다가 강조했단 말이에요? 설사 이게 허위 사실이라도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서 처벌받지 않는다. 이거는 저렇게 해석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김희정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입장을 바꿨구나. 약간 뒤로 한 발 물러선 것 같은 허위 사실임을 느낌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내몰렸구나. 이제 이렇게 비춰질 가능성이 높고 재판부한테 이제 그런 심증을 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건 정말 엉뚱한 법 해석입니다. 아니 그러면 국회에 와서 기관 증인이 아무리 위증을 해도 예. 국회 증언감정법이 다 보호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잖아요. 이거는 진실을 말한 것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증인이나 감정인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장치를 둔 건데. 그 진실을 말하기 위한 보호요. 아니 그걸 어떻게 이렇게 해석을 합니까? 그러니까 전혀 엉뚱한 해석을 통해서 오히려 스스로 불리함을 지금 자초하고 있는 것 같고요. 글쎄요, 이재명 대표 당시에 그 경기도지사로서 예. 국감에 참석한 거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위증이에요. 국감에서 기관 증인이 이게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갖다가 저렇게 얘기했다면 최소한 위증이고 예. 더 나아가서 지금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고발이 된 사안이지 않습니까? 예. 글쎄요, 저는 어떤 분이 변론을 맡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예. 법률 전문가가 아닌 제가 봐도 저게 좋은 전략이 아닌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소영주 부대면 뭐 적고 계신데 지금 말씀하시려고 뭘 적었어요 지금요? 예, 말씀하세요. 아니 예. 뭐 박원석 의원께서 얘기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이 부분이 국정감사에 대한 이제 증언 법률을 예. 변호인들이 된 거는 여러 가지 이제 차원에서 재판부의 법적 판단을 구하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이게 좋은 전술이든 아니든 고민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는 재판부가 이거를 허위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또 법적으로 봤을 때 처벌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 선택지를 넓게 쓰자라는 예. 차원에서 아마 이 전법을 쓴 건데 뭐 보는 사람 입장에 다를 거예요. 하지만 결국에는 국토부의 요청이 있었던 거는 있었어요. 이 백현동 건은 국토부의 요청이 있어서 진행된 네. 겁니다. 이게 이제 압력으로 느껴졌느냐 그러니까 압박, 아니 또는 뭐 협박이라는 표현도 그렇죠. 등장하니까요, 협박, 지금. 압박을 느껴졌냐는 주관적인 영역이고 이건 기억 영역일 수 있는 것이에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여러 가지 이제 재판 예. 전술에서 이런 부분도 갖다 댈 수 있는 것이다. 저는 오늘 약간 법적인, 그러니까 이게 변호인의 도움을 받잖아요 재판할 때인데 변호인들이 어떤 자문을 했을까 여러 가지 좀 상상을 어떤 이게 괜찮은 거가 지금 박원석 전 의원님 아까 계속 말씀하시지만 이거 뭔가 법률적 조언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약간 이런 취지 말씀에서 지적을 해주셨어요. 이런 거 좀 짚어봤고요. 마지막 주제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 인물 좀 등장합니다. 보겠습니다. 명락 사이에 무는 어떤 입장? 이거 세 명이 한꺼번에 등장했어요. 명락, 이재명, 이낙연 사이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어떤 입장인가? 요즘에 좀 심상치 않잖아요, 지금 민주당이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오늘 무슨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런 얘기가. 민주당의 한 중진 인사는 이낙연 전 대표 최근 측근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신당 창당을 실무적으로 준비 검토하라 지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민주당 인사는요. 총선 4개월 남아서 이 전 대표 결심하면 즉시 창당에 나서야 한다. 아무래도 아마 최측근이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좀 언론에
설명을 했겠죠. 실무적으로 뭔가 창당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즉시 나설 수 있게 준비한다. 지금 이겁니다. 핵심은. 최근에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보이는 이낙연 전 대표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실패는 리더십 과잉에 따른 실패고요. 이제 뭘 하겠습니까? 별 기대를 않습니다. 마음 둘 곳을 잃어버린 국민들께 마음 둘 곳을 하나 제시해 드려보자. 이런 모색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제가 말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냥 시간을 끌고 연기를 피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간 많지 않습니다. 연기 의자까지 피웁니까? 구워야죠. 뭐 이런 얘기예요, 지금요. 소영주 부대변인. 지금 일각에서는 이 이낙연 전 대표의 이제 측근인 뭐 원외 인사, 그러니까 현역은이 아니신 분들이 뭐 예비당원 모집도 시작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들리고 있어요, 지금.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가 확인한 바로요. 예. 이제 원외 인사들은 그런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은 맞습니다. 들립니까? 이낙연 그 전 얘기는? 대표에게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신당에서 하자라는 얘기는 있지만 이낙연 전 대표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근데 아까 연기만 피우지는 않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지도부에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 전 대표의 머릿속에는요.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민주당이 압승을 해서 윤석열 정부의 이 무능하고 독선적인 이런 국정 운영을 바꿔야 된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안정적으로 좀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의 민주당의 모습으로는 내년 총선이 어렵다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빈자리를 메우려면 통합하고 뭔가 포용하고 그다음에 바뀌고 혁신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혁신 같은 거 안 하면 내가 신당 창당까지도 불사하겠다. 그러니까 해라 하고 계속 그럼 거기서 말하는 신당 창당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는 압박의 수단입니까? 아니면 진짜 실현할 수 있다는 겁니까? 제가 이제 그 이낙연 전 대표를 모시고 있는 여러 중진 배지 의원들하고 이제 제가 인터뷰를 좀 해보면요. 찾아가서 취재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신당 가시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한테 탈당은 없다. 그러니까 이 당이 민주당이 어떤 당인데 나가겠냐라고 얘기를 하세요. 뭐냐면 말도 그럴 것이요. 보면은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과 함께 했습니다. 동교동으로 입문을 하셨죠. 그다음에 5선 하셨고 도지사도 하셨고 당대표도 했고요. 국무총리도 지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부겸 전 총리나 정세균 전 총리까지 연대해서 신당을 만든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해는 있을 수 있으나 이 정도의 압박이 아니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저분들의 어떤 메시지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차원에서 조금 더 큰 중압감으로서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지 사실상 신당 창당은 이낙연 전 대표의 머릿속은 없다. 왜냐하면 원칙과 상식에 이원욱 의원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영주 부대변이 많이 쓰시는 표현이 오해는 있을 수 있으나 그러면서 설명을 계속하고 계신데 이런 상황에서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어떤 움직임이 오늘 하나 소개가 됐거든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그건 소개해드리죠. 이게 뭡니까? 이게 보면 뭐가 입금됐는데 500만 원이 입금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내용 보세요. 은행 있고요. 문재인 써 있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주당의 특별 당비를 500만 원을 입금했답니다. 이게 오늘 알려졌어요. 경남도당에. 그렇죠. 그쪽 지역이니까 경남도 500만 원 특별 당비. 그러면은 특별 당비를 저 정도 금액을 내는 거는 당의 보탬이 되라는 게 분명하잖아요, 지금. 그러면 여기서 갑자기 궁금해지죠. 이거 윤석열 대변인께 우선. 최근에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 사이가 좋지 않아요, 사실은. 압박하고 압박을 받는. 그리고 뭐 신당 얘기가 나오니까 굉장히 안 좋은 상인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지금 하는 걸까요? 이 당비를 납부했다는 거는. 본인이 정치적인 움직임을 끊지 않고 계속 하고 있다는 걸 아마 확인하는. 근데 그 정치적인 움직임의 방향이 궁금한 거예요, 지금. 이 두 전현직 대표 사이에서 어디를 가고 있냐는 거죠. 아무래도 이낙연 전 대표를 본인 대통령 재임 시에 임기의 절반 이상을 총리로 그렇게 같이 일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낙연 전 대표 쪽에 가까운 행보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럼 저 500만 원이라는 숫자는 이낙연 전 대표를 생각하면서 딱 입금 이겁니까? 뭔가 정치 활동하기 위한 어떤 발판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거고 그것의 방향은 이낙연 전 대표라고 봐야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2017년 민주당 대선 경선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지금 민주당의 분열의 시작은 그 시점이라고 보는데. 잠깐만요. 지금 제가 제작진한테 그 입금 화면 좀 띄워주세요. 계속 띄워주세요. 그거 좀. 말씀하시고요.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경선 후보로서 1위를 해서 후보가 됐죠. 이재명 당대표는 2등 같은 3등을 했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하고 거의 차이가 없는 3등을 했는데 그때 해경군 김 씨 얘기 나왔고 서로 강력한 그 지지층들끼리 싸우면서 굉장히 당이 갈라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뭐 이재명 전 대표는 경기지사인데 방북할 때 뭐 동행도 안 하고 뭐 이런 상황이 있었단 말이죠. 그 시점을 돌아가 보면은 지금 똑같은 거예요. 지금은 당대표가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오히려 문재인 대표 쪽에 있던 분들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 전직 대통령으로서 건재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도 어떤 식으로든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것이 500만 원 특별 당비 입금으로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 빨간 새우된 500만 원의 의미가 그거다 지금. 예, 소영주 부대님이 또 손 드셨어요 지금. 네, 제가 왜 오해는 있겠다는 말을 오늘 많이 쓰냐면 이것도 오해는 이게 있겠습니까? 다 그냥 이렇게 표면상으로 겉으로 보이는 걸 가지고 해석이 분분한 거예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도 당비 300만 원씩 냅니다. 현재 대통령이 직접 당비를 내요. 문재인 대통령 내셨겠죠. 그다음에 경남 지역은 지금 의원 수가 16명이 전체 의석수인데 그중에 민주당이 3명입니다. 그러니까 살림살이가 좋지 않죠. 그래서 통상 지방도당은 중앙당에서 이 운영비가 내려가긴 하지만 의원 수가 많을수록 좀 풍족한 당이 있고요. 그렇겠죠. 의원 수가 없을 때는 좀 자금력이 딸려요. 그런 차원에서 경남에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시고 하니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서는 당에 대해서 특별당비 500만 원 내는 게 당시 대통령으로서 한 300만 원, 400만 원 내던 거와 크게 뭐 경이로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지금 뭐 명락 얘기를 하면서 이걸 분석을 여기다 갖다 붙이니까 오해는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냥 통상적으로 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퇴임하고 나면 그 지역의 시당이나 도당에다가 한 1000만 원 내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한 시간이 한 4분여 5분여 남았는데 우선 박원석 전 의원님 지금 사실은 민주당의 의원들 숫자로 보면 여전히 친문계라고 칭하셨던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중에 상당 숫자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에서 이른바 또 비명계 이렇게 꼽히잖아요. 그런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최근에 당내가 좀 신상치 않은 상황에서 어떤 입장을 과연 보일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누구의 손을 좀 들어주려고 노력을 할까? 이런 상황에서 500만 원이 딱 나타난 거예요, 지금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떤 입장도 보이기가 어렵죠. 어렵다. 전직 대통령이 지금 당내 갈등 상황에서 어느 한쪽에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가 나타나게 되면 그 자체로서 민주당이 쪼개지는 그런 효과가 나올 수 있고 아무 입장도 안 보이고 그냥 문 대통령이 그 책임을 어떻게 집니까? 그 때문에 지금 문 대통령의 심중은 어떤지 모르겠으나 겉으로는 어떤 입장도 표하시기가 어려울 거다. 다만 제가 한 가지 추정해 보는 건 이런 겁니다. 앞서 이제 서영주 그 부대변인도 얘기하셨지만 문 대통령 임기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이낙연 총리하고 함께 했어요. 아까 윤희석 대변인 얘기하셨군요. 때문에 이제 거기에는 각별한 신뢰가 있을 거고 지금 이낙연 그 전 총리께서 발언하는 수위를 보면 저분의 신중함에 비추어 봤을 때 내면에 어떤 결심이 안 서고 하는 발언이 아닌 것 같다. 강해요. 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강합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이재명 대표가 풀 의향이 과연 있느냐. 이재명 대표가 풀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제가 보기에 사퇴밖에 없어요. 이낙연 총리가 수용할 어떤 그 조건이라는 거는. 근데 이재명 대표 사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명락회동이라는 것도 의미가 없고 회동도 성사도 안 될 거고 회동해도 빈손일 거예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뭐 그 사퇴와 같은 그런 적극적 조치가 없다면 이낙연 대표는 이대로 안 잊고 그냥 가는 겁니다. 자기 길을 갈 거예요. 자, 근데 그 정도의 발언 수위와 그 정도의 정치적 행동을 결심을 했는데 문 대통령한테 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가 없었을까요? 했을 것 저는 같다. 어떤 식으로든지 본인의 의사나 더는 이대로 당을 두고 볼 수 없다라는 의견을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하신지 그건 알 수가 없죠. 근데 지금 입금이 났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건데 김희경 장관이 한 1분 한 30초 정도의 시간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일단은 그 입금할 수 있는 당비가 여전히 책방을 많이 찾아오는 나의 지지자들에 의해서 내가 번 돈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라 나 여전히 지지자 많아. 그리고 나 은퇴했지만 민주당에 내 지분이 있어. 이거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지만 어쨌든 본인이 있었던 당으로서 이 사태 해결이 당 안에서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명확한 메시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당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계속 답 나왔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 물러나는 것 말고는
없는데 이 이낙연 총리 한 분만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예.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그 총리로 계셨던 전 총리들이 함께 움직이시는 걸로 이른바 알고 있습니다. 삼총리 뭐 이렇게 표현됐단 네, 말이에요. 김부겸 총리, 정세균 총리 다 있고 심지어는 손학규 전 대표까지 모두 당내 민주주의를 걱정하고 사당화를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현재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갈등이 당 안에서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가 간 거고 그럼 그 해결은 뭐냐? 이재명 물러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정주 부대변인 사퇴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한 30초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사퇴 얘기를 너무 쉽게 하는데요. 예. 뭐 김기현 대표 사퇴도 그렇게 쉽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총선을 앞두고 당 대표의 사퇴는 신중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이고요. 예. 지금 이낙연 전 대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이 변화하는 모습을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될 일은 아주 가열차게 혁신을 해야 된다. 그 말씀드립니다. 오늘 소영주 부대변인께도 굉장히 그냥 수고하신 것 같아요. 갑자기 오늘 좀 질문을 많이 받으셨어요. 알겠습니다.